그 ETF 안에 개별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가운데 나는 딱 한두 개만 투자하고 네.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과연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실지. 맞아요. 사실 어렵죠? 그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항생테크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종목 하나만 가져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 최근 곳곳에서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특히나 지난 7월 중국에서 있었던 정치국 회의 이후에 중화권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무엇보다도 항생테크 지수라든지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전략부의 최원석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실 리포트 제목이 중국의 빅테크 반등,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인데요. 그 전에 중국의 경제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요즘에 그 언론을 접하면 중국에 치면은 그 디플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투자자들도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플레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하지만 지금 디플레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플레를 가늠하는 기준은 단순히 물가가 낮다고 해서 그건 디플레가 아니거든요. 경기도 같이 침체가 되면서 생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까지 낮아질 때 그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중국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 GDP 성장률 여전히 5%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중국 경기가 미치지 못할 뿐이지 완전히 뒤로 가는 경제는 아닙니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낮아졌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물가가 진짜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 이거 진짜 디플레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어떤 초입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디플레이션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불황에 빠질 것이다라는 해석은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멀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면서 중국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책 관련한 발언이라든지 정치국 회의도 지난달에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어떤 언급들이 나왔었나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 중국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는데 중국 정부가 모를까요? 근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데 상당히 좀 미온적인 반응을 펼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기도 참 안 좋죠, 요새. 근데 경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큰 게? 그렇죠. 부양책이 있거나 가장 큰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뛰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난 게 없지만 소득도 늘었구나 하고 이렇게 저희의 어떤 기대 심리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에 굉장히 꽉꽉 쥐고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부양책을 펼쳤지만 부동산만큼은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중국 정부가 했던 강력한 규제 정책 중에 하나가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누구 하나만 뛰어가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진짜 다분히 공산당적인 정책이었고 그거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던 중국의 첨단 산업이 굉장히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중국 정부가 이 공동부유를 했던 근간 중에 하나도 바로 부동산이 있어요. 중국 정부도 부동산을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펴주는 것 같지만 부동산, 우리나라 투기과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심천, 북경 같은 핵심 지역들은 부동산 규제를 절대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들이 부동산이 못 오르니까 네. 대장주들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거죠. 근데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선 도시까지도 풀어줄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해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거를 유추를 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매번 회의가 있을 때 가장 중국 부동산의
기초가 됐던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방주불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데지 투자하는 데가 아니다. 네, 항상 이런 스탠스를 방주불초 머리띠 두르고 있었는데 이번 정치국회에서는 그 얘기가 쏙 빠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방주불초라는 얘기가 사라졌으니 중국 정부가 이런 상해, 심천, 북경 그동안 억눌렀던 지역들도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동부유 정책 자체를 약간 후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공동부유 정책으로 가장 많이 눌려있던 주가가 누굴까? 바로 중국의 플랫폼이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공동부유 규제 정책의 완화다. 이거에 대한 주가가 가장 많이 눌렸던 게 누굴까? 그러면 중국의 플랫폼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정치국 회의 이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뭐냐? 부동산 섹터가 아니라 바로 플랫폼이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시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정치국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당연히 본토 증시에서 부동산 관련 주가, 가장 많이 올랐죠. 소비 진작에 대한 시사를 했다 보니까 소비재도 올랐지만 맞아요. 더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항생테크 지수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그게 그 플랫폼주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전 이런 내구 소비재가 좋았는데 중화권 증시 전체로 보니까 중국, 홍콩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항생테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왜냐하면 항생테크 지수의 절반이 사실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테크 지수의 성과가 유독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그러면 중국의 어쨌든 이번 정치국 발언 회의 이후로 플랫폼이나 빅테크,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규제가 시작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핵심을 콕 찌르는 질문이신데, 정부 규제 자체가 여기서 다시 심해질 가능성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실 지금 풀린 것도 없지만 더 세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고용이 안 좋구나. 네, 고용이 참 안 좋아요. 네. 고용이 늘어야 소득도 늘고 투자도 늘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일자리도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중국 규제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셌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나섰다가 규제 또 하면 어떡하지? 네. 그러다 보니 고용도 못했던 거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청년 실업률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 실업률 자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 여기서 규제를 더하는 거는 청년층한테 아직 취업하지 마라 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고용 측면에서 신규 투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규제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규제 완화라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 이외에도 어쨌든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실적도 좋아야 할 거고 어떤 모멘텀들도 얻어가야 할 텐데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계속? 사실 규제 완화를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대놓고 플랫폼 규제 우리 이제 풀게요 하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황상의 근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풀려가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규제가 온전히 풀리는 규제 기조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적어도 규제 때문에 빠졌던 거는 다시 원상복구된다 가정하면 지금부터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빅테크나 플랫폼 업체들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규제가 완화된 걸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일단은 개별 종목이나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항생테크 지수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속편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테크 지수 안에 돼 있는 거, 기초 지수로 돼 있는 것 안에 대부분이 다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들, 테크 업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항생테크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들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아요. ETF 투자에 대해서 어쨌든 좋게 봐주셨는데 그 ETF 안에 개별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나는 딱 한두 개만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실지.
맞아요. 사실 어렵죠. 그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항생테크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종목 하나만 가져갈래. 이렇게 그쵸.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플랫폼 중에 편입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두가 있습니다. 바이두요? 네. 바이두를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기존에 저희가 BAT라고 하잖아요. BAT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렇죠. 중에서 그동안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좋았던 이유는 지난 2년 규제 전까지는 신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했던 업체들입니다. 플랫폼은 결국에 성장주예요. 미래 성장을 보고 달려나가는 애들입니다.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사업에 대한 준비가 중국 플랫폼 업체 중에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뭐냐면 추구하고 있죠? 바로 요즘에 글로벌에 가장 핫한 산업이 뭐죠? 전기차? 전기차고 또 뭐죠? 아, 뭐예요? 바로 AI죠. AI.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기업 뽑으라면 엔비디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AI 때문일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미래 먹거리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이두인데 그 대표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전기차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아요. 바이두가.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도 이미 상용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이 AI 산업은 규제 산업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히려 밀어주고 있어요. 더해. 얼마든지. 그래갖고 그쪽에다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줬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AI는 너희가 해 지정해주는 기업이 바로 바이두가 되겠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바이두에서 이 지리자동차라는 내연기관차의 강자가 있는데 네. 이 업체랑 합작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빨라면 한 3분기부터는 전기차도 실질적으로 출시를 해서 중국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무인 전기 자동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핫한 산업인 AI와 전기차를 바이두는 미래 먹거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의 그림만 본다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보다도 훨씬 더 바이두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선한 시각이었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만 우리가 쭉 바라보다가 네. 중국의 빅테크를 한번 들어보니까 중국에 투자해보고 싶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네, 오늘은 중국의 정치국 회의 이후에 중화권 증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투자전략부의 최원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